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 직설입니다. 자, 오늘 교수님과 그리고 평론가 모셔봤습니다. 한국외대 경제학과 초빙 교수 최양호 교수님 나오셨고요. 그리고 경제 정치 평론가 최요한 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참 오래됐는데 참 죄송하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을 먼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바로 밑 빠진 독의 대우조선해양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밑 빠진 거야. 근데 아직도 밑 빠졌냐. 일단 질문부터 드려볼게요. 예. 두 분의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이미 저희가 사견이라는 걸 좀 이야기하고 사견이라는 걸 전제하고 두 분은 지금 당장 그러면 대우조선해양에다 2조 9천억 원을 추가로 자금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먼저 교수님. 저는 뭐 대찬성합니다. 아, 대찬성이요? 네, 과거에 죄를 물을 것이냐, 네네. 미래를 설계할 것이냐,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네. 미래를 설계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네. 지금 아주 이 역사상 유례 없는 호황기가 옵니다. 그래요?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조선업, 해운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어떠한 그런 뭐 비용을 치르더라도 이번에는 꼭 해야 된다. 자, 이유를 말씀드리면 잠시만요. 네. 들어봐야죠. 예. 네. 너무 많이 가져가죠. 제압을 하려고 그랬더니만 안 되네. 제가 사실 들어오기 전에 네네. 우리 교수님이랑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근데 제가 딱 그 준비한 원고에 뭐라고 썼냐면은 정부가 미래의 가치를 끌어다가 현재에 쓰려고 한다. 라고 제가 써놨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랑 의견이 같네요. 하면서 제가 그 플러스 알파 한 게 뭐냐면은 저는 이 부분이 근데 시장 논리에 맞춰서 가야 된다. 인위적으로 무조건 억지로 했다가는 나중에 혹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살려야 되는 것에 대해서 되게 공감을 하지만 시장 논리에 맞춰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해석을 해보자면 살리는 건 동의를 하지만 그 자금을 넣는 과정에 있어서 어거지로 넣을 것이냐 아니면 누군가의 그 합의에 거쳐서 그 자금을 지원하게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겠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앵커님의 해석이시고요. 뭐 대략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 대우조선해양의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물론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료가 좀 다릅니다만 자료에 따르면 지금 당장 대우조선해양이 망하게 되면 59조 원의 손실이 발생을 한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2018년까지만 버텨보자. 지금 만들고 있는 배도 있으니까 그거 팔고 뭐 그거 팔아서 돈 받고 해서 그때까지만 버티면 한 손실 규모가 32조 원으로 줄어든다. 그럼 27조 원을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게 아니냐. 27조 원을 회수하기 위해서 2조 9천억 원을 넣어보자는 게 사실 지금의 취지죠. 그렇죠. 네. 이 취지가 과연 얼마나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근데 할게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야기하는 17조 6천억 원하고 그 금융위원회에서 얘기하는 59조 원이라는 게 사실은 병립이 가능해요. 병립이 가능하다. 해석이 다를 뿐이지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 저도 맨 처음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금융위가 그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해석하는 방식이라든지 앞으로 미래 가치 아까 말씀하셨던 그거에 관련된 생각하고 산업통상위가 생각하는 17조 6천억하고 이게 해석만 다를 뿐이 사실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서로 싸울 거리는 아니다. 싸울 거리는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같이 병립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이야기군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추산을 해보겠죠. 누구나 다 추산을 해보겠지만 어떤 곳에서는 이런 거는 우리가 좀 만회를 할 수 있으니까 한 17조 원 정도 손실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또 금융이나 이런 쪽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판단을 해야 되니까 최악의 판단을 해볼 때는 막 이것저것 다 넣다 보니 59조 원까지 손실이 날 수도 있고 사실은 비교 가능한 건 아니죠. 똑같은 기준에서 해야 비교 가능한데 59조는 기업이 도산된 것을 전제를 해요. 17조는 법정 관리를 갔을 경우에 이기 때문에 이게 전혀 사실 숫자를 비교해서는 이 큰 뭐 절대적인 숫자 갖고 비교하면은 커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비교는 이 뭐 어떤 유의미성이 없는 것 같고요. 근데 교수님 이게 우리가 한 가지 목표를 갖고 전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고 하더라도 부족한 마당에
부처 간에서도 이제 해석이 엇갈리게 되면 이 자체가 좀 어떤 그 추진 동력을 잃게 만드는 악재가 아닐까 싶은데요. 심지어는 대우조선이 이렇게 좌초되는 과정이 네네. 이 두 사람 임종용 위원장하고 주영환 장관의 이 갈등이 진짜 그게 암초다는 얘기였어요. 예. 두 사람 다 행시 두 기수가 차이 나는데 네네. 사실 이제 주영환 장관은 요번 그 정권에 들어서 잘 나갔죠. 경제 비서관 하다가 이제 뭐 그다음에 이제 장관으로 왔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임종용 위원장 잘 아시지만 국무조정실장 하다가 네. 요번에 좀 밀렸다가 농협으로 갔다가 이제 네. 다시 온 상황인데 두 분이 스타일이 굉장히 달라요. 한 사람은 뭐 그냥 자기가 다 올라오면 고치는 사람이고 네네. 주영환 장관은 거기는 뭐 한 5번, 6번 가서 이제 깨지고 난 다음에 이제 보고서 되는. 근데 네.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굉장히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소위 말하는 접근 방식이 지금 네. 다른 거죠. 예. 대주주 책임론이 나왔었잖아요. 한진해운 네네. 때문에. 요번에 이 대우조선의 대주주가 누굽니까? 산업은행이죠. 그럼 국가잖아요. 국가죠. 바뀌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바뀌면서 그럼 싸우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한진해운이 잘못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뭐 2조 7천을 뭐 이렇게 나간다 그러니까 그때 3천억 주고 살렸을 거라는 생각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수가 바뀌면서 야 진짜로 이걸 구조조정하고 정말 빼앗가는 이 구조 계획을 하면서 네네. 자산 매각하고 노조가 도와주느냐 이 부분이 먼저 갈 거냐 네네. 아니면 대주주가 먼저 자기가 이 이니셔티브를 잡고서 할 네네. 거냐 그 싸움이었어요. 네. 근데 그것이 지금 뭐 소위 말하는 감정싸움까지 가요. 그러니까. 하루 전날 네. 회의 자료도 하루 전날 줘요. 그리고 회계감사 보고서는 공유를 해야 되거든요. 네. 서로 공유도 안 하고요. 근데 끝까지 가보면은 이제 이걸 파고 들어가면 두 가지 보고서가 정부내에 있습니다. 그렇죠. 맥켄지 보고서라는 게 네네. 있고 클락슨이 만든 보고서가 있는데요. 맥켄지는 대우조선 뭐 2020년 가도 1년에 3조 이상 들어가는 데니까 거기는 무조건 폐업해야 된다. 네네. 그거를 이제 맥켄지 보고서가 갖고 있는데 그거는 산자부에서 갖고 있는 겁니다. 클락슨은 뭐라 그랬냐면 자 2020년이면 우리 전 세계 해운업계가 네. 뭐 보도 못하고 경험도 못한 그런 호황기가 온다는 거죠. 네. 2020년은 무슨 일이냐면 IMO 국제해사기구에서 네네. 모든 배에 탈항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지금 3.5%가 나오는데 0.5%까지 줄여야 되는데요. 네네. 얼마나 많은 이 황이 나오냐면요. 네. 배가 지나가는 길을 따라 산성비가 쭉 내리는 그렇죠. 그런 예. 자료까지 있기 때문에 그걸 내리는데 그러면 20년이 한 번에 죽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 20년에 이 주기 네. 교체 이 주기가 땡겨져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전 세계에 지금 떠다니는 배는 6만 척 정도가 되고요. 네. 한 해 한 2천 척 정도가 새로 만듭니다. 2015년도에 1,500척, 네. 2016년도에 351척을 만들었어요. 바닥 친 거죠. 바닥친 거죠. 이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 일밖에 없고 2000년도에 만약에 그 조건을 맞추려 그러면 2018년도에는 수주가 시작이 돼야 됩니다. 네. 자, 뭐 어렵게 말씀드렸는데요. 고수톱 칠 때 보면요. 타짜들은요. 3점으로 안 나요. 날 때 그렇죠. 보면 20점 엄청나죠. 피박 광박 이렇게 씌우는 거거든요. 예, 맞아요. 그러면 그 준비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자, 대우조선이 지금까지 뭐 차장이 180억 해먹고 네네. 뭐 2등급 맞은 데서 성과가 35% 주고 그랬잖아요. 그런 죄를 벌할 것이냐. 네. 아니면 미래에 진짜로 우리 세계 1위 아닙니까? 그 한진해운과의 이중잣대 이야기도 좀 추가로 해주시면 이야기가 그러니까요.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네. 맨 처음 이야기했던 미래 가치를 현재 갖다 쓴다라는 네네네. 이야기가 바로 네. 교수님께서 하신 네. 말씀인데 다시 말씀드리면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서 배를 정말 잘 만들어요. 네네. 세계 1위 경험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방금 선박 배출가스 얘기하셨는데 네네. LNG선 같은 경우 우리나라 최고거든요. 이거를 미리 수요 예상해가지고 당장 준비를 하자라는 것이고 네네. 지금 유가도 지금 $50 선이니까 이 부분이 이제 해양 플랜트의 수요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고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되면서 지금 대우조선을 살리자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그 정의의 문제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어쨌든 그거를 살리는 데 있어서 예전에 있었던 한진해운과의 그러니까 형평성의 문제는 분명히 있단 네네. 말이죠. 자, 예전에 대우조선 엄청나게 퍼부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뭐 180억 해먹고 네네. 이제 낙하산으로 내려와가지고 대통령 사진기사가 내려와가지고 고문해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나중에 환환기가 되어서 또다시 그렇게 벌어지지 않으리란 법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네. 이번 살리는 거 좋다 이거죠. 살리는 건 좋은데 어디서 문제가 됐고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다시는 이런 잘못 안 하죠. 다음에 또 이렇게 또 떨어진다고 해서 또다시 그렇게 이 난리를 다시 반복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최평님께서는 살리긴 살리되 그리고 자금 투입도 동의는 하지만 예. 그럼 책임 소재에 대해서 분명히 하면서 명확하게 해야죠. 알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예. 최평님이 시장 논리에 맡기자고 했던 그렇습니다. 이야기의 취지겠네요. 예, 예. 근데 그 돈을 넣자면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채권단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우조선해양에게 돈을 빌려줬던 사람들이 동의를 해줘야 돼요. 동의를 해서 그래요. 저도 한 20% 안 받을게요. 뭐 저는 한 50% 안 받을게요. 그리고 뭐 산업은행이라든지 수출입은행의 경우에는 저는 100% 안 받을게요. 대신 주식으로 받을게요. 라고 결정은 아니고 이제 이런 논의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국민연금이 또 회사채를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4천억 원. 네, 그렇지. 그렇죠. 국민연금이 내가 빌려준 돈을 안 받겠습니다. 혹은 저는 주식으로 한 50% 받고 나머지는 출자죠. 한 5년 있다가 받을게요. 라고 해야 되는데 그거는 또 그게 국민의 또- 혈세란 말이야. 가능하겠냐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야말로 이제 정치가들이나 네. 이제 국가 정부가 설득을 해야죠. 왜냐면 네네. 지금 뭐 3천억인데 자 그거를 자 만세를 불렀을 때 네. 소위 말하는 뭐 청산 가치하고 네. 잔존 가치 뭐 이런 것들을 분명히 수치화해서 내놔야 됩니다. 그렇죠. 내놓고 이건 결단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국민연금이 중요한 거는 이제 돌아오는 거에 이제 4천억이 돌아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1,900억이기 때문에 뭐 거의 50%까지 이제 육박하는 것을 갖고 있는데 네. 국민연금이 하면 그 다음에 뭐 사학연금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쫓아오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증권사에서. 다른 네. 데부터. 그래서 이제 우정사업본부 뭐 국민연금이 이제 향도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네. 자 삼성 이제 경제학적으로만 봅시다. 네네. 경제학적으로는 삼성물산 찬성을 했을 때 네. 국민연금이 벌어들인 돈이 우린 1,300억 손해 났다 그러잖아요. 네네. 연말 정산했을 때 8천억을 벌어요. 삼성에 갖고 있는 관계된 국민연금의 이 주식수가 22조였거든요. 네네. 그 하나만 보지 말고 크게 해서 물산이 의해서 지배구조가 바뀌고 또 지주회사로 바뀌는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찬성을 해준 거거든요. 네네. 8천억이 벌어지는 네네. 거는. 그런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결론으로 말하면요. 제가 컨트롤 타워가 지금 없는 부분. 그렇죠. 네네. 교수님, 근데요. 네. 그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국민연금이 수익을 올린 것은 사실이지만 반대급부에 서 있는 사실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한 그것도? 것도 있기 예.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국민연금 쪽에서는 물론 나는 돈을 벌 수 있지만 이런 그 누군가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또 한 번 하게 되면 그 부담감이 있어서 찬성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그 문제가 지금 그 굉장히 예민했던 문제가 네네. 뭐냐면은 이것이 결국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 같이 연계가 되면서 최고 그렇죠, 수장이 그렇죠. 구속까지 네, 가는 네, 네. 상황까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국민연금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하기는 굉장히 뭐랄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선택이 나머지 우정사업본부라든지 뭐 수출입은행이라든지 다 같이 따라올 거기 때문에 네네. 이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정치권에서 사실상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죠. 절차상의 문제였습니다. 네. 사실 네. 그 절차상의 문제를 잘 잡아야죠. 그럼 뭐 투자위원회라든가 이런 뭐 그런 절차를 제대로 밟았으면은 네네. 손해가 나도 할 말이 있고 그렇죠, 거기에 대한 그렇죠. 정당성이 부여되는데 그걸 안 절차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제 그런 거는 잡아야 되죠. 잡아야 잡아야 돼요. 되는데 예, 맞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 지금 다 구조적인 톤이 과거의 죄를 물으려 그러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호황기가 이제 오게 오면은 되는데, 오고 내년에. 좀 미국도 좋아지고 2020년 특히 조선 해운업은 좋아지는데 네. 자 그럼 미래를 설계하는데 방점을 두고 지금 뭐 대선 주자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에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것을 할 컨트롤 타워가 지금 부재한 부분. 저 이런 지금요 거가- 네. 문득 좀 완전 반대의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컨트롤 타워가 있을 때에는 국민연금이 어떤 그 결정을 내리게 됐을 때 예. 위에서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의혹을 충분히 받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지금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실행하게 된다면 오히려 더? 오히려 더 누군가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은 거잖아요. 자율적으로 더 네. 잘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오히려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찬성의 입장을 밝힐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근데 그게 과거의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네네. 쉽게 결정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책임 소재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가 그야말로 백척간두에서 정말 왔다 갔다 하는 굉장히 위험한 시기고 네네. 그런데 컨트롤 타워가 없어.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국민연금이라든지 정부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제발 좀 금융이랑 네. 저 산자부랑 싸우지 말고. 그런데요. 예. 대통령이 없다는 사실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으니까 알고 그 문제점을 우리가 계속 짚다가는 계속 그렇죠. 한 바퀴밖에 돌 예, 수가 예, 없으니까 예, 그 예. 문제점은 좀 제외하고 이야기를 네, 계속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제가 한 가지 어제 뉴스가 들어온 것이 뭐냐면 네. 노르웨이에서 네. 지금 뭐 1조 원대에 대한 해양 플랜트 입찰도 제안이 들어왔고 지금 나와 있는 게 앙골라 국영 석유에서 소난골과의 협상도 네네. 굉장히 지금 뭐 긍정적으로 잘 된다라고 하고 네.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현재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이게 그 산자부하고 금융위가 같이 힘을 소상하게 국민한테 방금 말씀하셨죠. 네네. 소상하게 알리고 여기에 대해서 유일로 그 책임자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정치적 어쨌거나 지금 세계 1위예요. 수주 잔량으로만 그렇죠. 대우에서 네. 1위고 전 세계적으로 뭐 불안하니까. 지금 뭐 6억 달러 정도 수출했고 그리스에서 지금 LNG 또 하나 2억 5천 불짜리 하고 말씀하신 앙골라 건이 거기가 이제 드디어 드릴십을 운영할 사들에 대한 입찰이 갔어요.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걸 하면은 거기서 나오는 이제 소위 말하는 매출 채권을 갖고서 대출이 가능해지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불황의 끝, 안 보이던 끝이 보이는 불빛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네. 과거의 죄를 물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 저가 수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대우조선해양이 지금까지 수주 받았던 것들은 사실 저가 수주잖아요. 그게 그래서 저희 담당 PD도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까지 물량은 많지만 그 가격이 너무 싼 거 아니냐. 근데 이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또 어떻게 되냐면 이런 저가 수주 주문하는 업체들은 이제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습니다. 딴 데 가면 오히려 비싼 가격에 배를 사와야 되기 때문에 그 발주사들도 더 이상 업체를 바꾸거나 국가를 바꿀 수 없는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바꿔야 되고 근데 저가 수주의 기본이 뭐였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선박 이거 조선하는 거 이제 뭐 끝이 온 것 같아. 네네. 그러니까 해양 플랜트로 가라고 얼마나 밀었어요. 그렇죠. 자, 해운업도 그렇습니다. 해운업도 사실상 자기네 배들을 다 갖고 있었는데 정부에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 배 다 팔어. 용선으로 가. 용선으로. 예, 그래서 경영 항리화를 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다 팔아놓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다음부터 용선료가 막 올라가니까 이 사태까지 온 겁니다. 네, 그렇죠. 요즘 해양 플랜트에 대해서 굉장히 국가에서 밀었고요. 삼성중공업 같은데 지금 70%가 지금 해양 플랜트에 그렇죠. 물려 있는 상황이니까 더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네. 그래서 그럼 이제 실제로 이 사업의 주도권이라든가 이건 이제 민간한테 넘기고 네네. 그럼 민간이 잘 해주는 부분들 그 부분들인데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뭐 해라 밤나라 배나라를 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심각한 문제까지 왔고요. 저는 근본적인 원인이 우리나라가 계획 조선을 하던 나라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우리가 만든 상품은 우리 배로 나르고 우리 배는 우리 조선소에 만든다. 조선과 해운을 같이 컨트롤해주고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뭐 경영 합리화라는 경제 민주화라는 그런 미명 아래 그거를 나눠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태가 나는 거죠. 자,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런 지금 교수님께서 그리고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실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한 일반인들은 밑빠진 독에 또 물 붓냐 라면서 누리꾼들 댓글은 사실 부정적인 것들이 훨씬 많죠. 누리꾼들이 댓글을 그렇게 많이 달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보니까 일단 이제 지금 이야기는 그 대우조선 임직원의 복지부터 없애라.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임금 삭감이나 상여금 없애는 것도 해야 되지. 솔선을 수범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은 이게 대우조선 해양의 스스로의 자구 계획 이행률이 27%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 현대중공 56%, 삼성중공 40%로 떨어진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또 시민들에게 부담시키려는 수작이다.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그렇고요. 미래 가치를 보고 지원 결정해야 되는데 숫자 노릇만
실험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혈세 붙는다. 뭐 지금 손수를 털어내는 게 남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런 그 일반 그 누리꾼이라든 댓글이 다 나오는 걸 보면은 네네. 아직까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지 않았고 그것도 문제죠. 그것이 네. 오히려 지금 더 여론을 악화시키는 주범이 되지 않느냐. 근간이 이런 우리 소위 말하는 이 자본주의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게 회계 부분이거든요. 네네. 거기가 흔들렸던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렇죠. 안진해서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새로운 데를 갖고 오고 지금 분명히 보이는 게 있어요. 지금 남은 게 한 100여 척 됐어요. 수주자는. 네네. 근데 그거에 해서 나올 수 있는 게 한 40조 되거든요. 근데 네. 기투자된 게 벌써 26조입니다. 네. 그러면 매몰 비용이거든요. 네. 여기서 끝나면 그거부터 날라가고 그쵸. 그다음에 고철 덩어리 되는 거죠. 네. RG라고 아시잖아요. 네. 이거 뭐 선수금 냈던 거 이제 나중에 돌려주세요 그게 하는 이제 거. 최대 네. 14조고 만약에 그래서 이제 거기서 계약이 종료가 되면은 다른 데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네. 지연 배상금까지 있어요. 이제 아, 그런 걸 그렇죠. 다 합하니까 아까 말씀한 59조가 나오는 네, 건데 네. 자 지금은 진짜로 미래를 누군가가 설계해주고 그거에 논리를 만들고 거기에 책임지는 행동을 하는 그러한 뭐 공무원이라든가 그다음에 회사의 사장이라든가가 진짜 자기의 모든 거를 걸고서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이 그 임종용 금융위원장이 기자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나의 마지막 졸업 작품으로 좀 봐달라. 그러면서 보도 자료를 배포하기 전에 엠바고 기간을 3일을 걸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네, 기자들을 모아서 설득을 했어요. 우리 지금 이번에 이렇게 열심히 할 거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데스크들, 부장들까지 모아서 또 이제 설득의 작업을 펼쳤다고 합니다. 근데 설득의 작업을 펼치면서 이제 언론에서 이렇게 그 평가를 하는 것을 보건데 좀 아쉬운 점은 국민들에게까지 설득의 작업이 있었더라면 지금 당장 우리가 크게 손해 볼 수 있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국민들이 훨씬 더 잘 알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 작업이 좀 부족했다. 이런 부분들 좀 채워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봤을 때 미래에 이제 어떤 호황기도 나오고 그렇다면 살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그렇다면은 4월 17일, 18일에 사채권자 집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채권자들이 모여서 그래 우리 채무 탕감해서 대우조선해양 지금 당장은 한번 살려보자. 그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당장 살려보자라는 결정을 하게 될 텐데 여기에서 진짜 어떤 결정이 나오게 될지 두 분의 전망을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교수님 먼저. 저는 뭐 통과가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고 네네. 생각합니다. 뭐 일단은 이제 사채권자 집회는요 3분의 1이 참석을 해서 그 안에서 3분의 2가 가야 네네.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3분의 1이라 그러면 국민연금만 찬성을 해주면 넘어가는 거 네네.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좋은데 사실 지금 국민연금에서 조건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뭐 일부 상한을 해달라, 뭐 등등 해서 네네. 지금 내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는데 이제 서로 이제 치고받고 있는데요. 네네. 자, 4월 17일, 18일 날 안 되더라도 2차 집회를 또 할 수 있거든요. 네. 밀고 당기는 기간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제가 전하고 싶은 오늘의 메시지는 자, 그러면 앞으로 네. 미래의 설계를 가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거기에 방점을 찍고 가보자 이거죠. 사실 해양 플랜트 문제, 이 문제는요, 이 초기부터 우리 이 정권이 출범할 때부터 문제가 돼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렇죠. 네. 사실. 해양 플랜트 그 관련된 사업을 해수부에서 갖고 가려고 그랬어요. 다시 신설하면서. 근데 산자부에서 예. 그냥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해양 플랜트는 해양수산부에서는 프라이어티 넘버 1이지만 산업부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분명히 이제 차기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금융위원회가 지금 구조조정에 수장이 된 것 부분 또 이런 이 산업 간의 어떤 융합과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할 수 있는 그런 네. 고려점 이런 것들이 합해져서 이제 정부 개편안이 있을 건데 자 앞으로의 정부 개편안은 지금 적폐청산이라는 큰 이 타이틀을 갖고 오지 네네. 않습니까? 그것은 결국 적폐청산이라고 쓰고 미래 설계라고 읽어야 되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미래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세계 1위 기업, 세계 1위 산업에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조선은 큰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네네. 그 부차장급 간부 200여 명을 구성으로 한 태스크포스 팀이 지금 가동되고 있고 사채권자들을 이제 설득을 한다라는 네네. 계획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으로는 이번 새로운 17, 18일로 제가 네, 기억하고 17, 있는데요. 18일 4월이요.
그게 이제 그 문제는 아마 그 설득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방금 저희가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던 미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걸 어떻게 끌고 올 것인가, 그거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어떻게 보일 것이고 어떻게 용인을 받을 것인가, 이 문제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것이 뭐 이후에 이야기 나온 것이 뭐 2강 체제든 2강 1중 체제든 이건 빨리 매듭 지으면서 부처 간의 갈등 빨리 매듭 짓고 시장의 신뢰를 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만 그 원인과 책임, 소재 불분명한 거 정확하게 정리하고 그래야 결과가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정부와 그리고 업계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이 2018년이 돼서 몸집을 많이 줄이게 됐을 때 그것을 누구에겐가 매각하는 그런 보관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매각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기술력이 좀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유출되면 안 된다라는. 그러니까요. 거제에 가면요. 중국 스카우터들이요. 뭐 거기 뭐 진짜로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거 자체로 일본이 조선업이 이렇게 쇠퇴기를 걸었을 때 거기가 5개로 이제 회사를 줄이면서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때 나온 사람들 다 지금 저 중국으로 갔거든요. 그리고 중국도요, 뭐 중국 굴기 얘기를 하는데 중국에 지금 뭐 CGT 나온 거 보면은 선박 수주량 보면은 뭐 3,700 나오는데요. 인대령 보면 1,000만 CGT밖에 안 돼요. 그것도 이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업계를 정확히 읽고 정확히 미래를 설계하는 사람이 이제는 나와서 앞에서 끌어줘야 돼요. 장성민 사장이 그런 얘기했어요. 자기가 이 회사 못 살리면 옥포 앞바다에서 뭐 들어가서 뭐 하겠다는데 그 자세로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참 길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한국외대 경제학과 최양욱 초빙 교수 그리고 최요한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